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균관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근대 인쇄술과 지식의 확장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책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언제부터 우리가 쉽게 읽게 됐을까? 그래서 책을 만드는 인쇄술, 또 책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지식과 상상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데는 저자나 작가도 중요하지만 책을 책답게 만드는데 출판사나 인쇄소, 도서관 또는 서점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자, 왜 그런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책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이 책다운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죠. 이를테면 조선시대 왕실도서관에도 사서삼경 같은 경전부터 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양반사대부의 문집, 개인이 남긴 시나 편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은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책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은 정말 단 한 권이나 몇 권밖에 없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왕실의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후손들에게 문장을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장소에서만 쓸모가 있는 책입니다. 누구나 아무 때나 쉽게 읽으라고 쓴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책이고 그래서 지금의 책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책이라고 부르는 물건은 어떤 건가요? 자본주의 시장의 상품이고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 같은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여러분 손에 있는 책하고 똑같은 종류고 제목이 같고 바코드가 같은 책이라면 똑같은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물론 책에는 인류 문화의 빛나는 유산이 담겨 있고 돈이나 물질로 따질 수 없는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책이라는 형태에 담겨야 합니다. 공장에서 인쇄기계로 똑같이 찍어내서 시장에 내놓고 파는 물건이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격으로 사서 읽습니다. 마치 일상용품을 쇼핑하고 거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책 안에 담긴 내용도 물론 완벽하게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서 읽는 책이라는 것은 똑같은 콘텐츠, 똑같이 복제된 지식입니다. 다만 그것을 누가 어떻게 소화하고 어떤 가치를 얻어내느냐는 다 다르죠. 그것도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인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책에 담긴 지식과 상상력을 누구나 싼 값에 자유롭게 사서 평등한 지식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책이란 가장 민주적인 발명품입니다. 그런 책은 아주 근대적인 산물입니다. 누구나 쉽게 책을 읽기 위해서는 당연히 글자를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학교에서 보통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똑같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량 인쇄가 가능해야 하고요. 대량 유통이 가능한 우편과 철도망도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읽기 위해서 반드시 전기와 전등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사정은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기의 발명을 구텐베르크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절대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쉽게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인쇄기가 만들어져도 종이와 잉크를 싸게 구할 수 있어야 책을 만들고 책을 만들어도 우편과 철도가 있어야 널리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싼 가격에 쉽게 읽을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밤에도 글을 쉽게 배우고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면 더 많은 책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더 낮은 가격으로 싸게 책을 만들고 그래야 더 많은 독자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그전하고는 다르게 아주 근대적인 지식과 상상력을 굉장히 자유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만든 근대 100년 역사의 최고 히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는 작가의 창조적인 생각을 바로 책으로 읽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주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원고지에 쓴 글자가 편집되고 인쇄되고 서점에 나오고 나서야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작가나 저자의 역할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식민지식이라면 이렇게 중간중간 검열관의 허가라든가 수정, 압수 이런 것도 끼어들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은요, 인쇄기술이 발달하고 전자책 시대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자와 독자가 바로 만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인 출판, 1인 독서, 그러면 편지 같은 형식이 됩니다. 더 이상 책이 아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로 책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지식과 정신, 전 세계의 상상력을 책이라는 상품에 담아서 아주 싼 가격으로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와 테크놀로지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결합된 첨단 문화 미디어가 바로 책이라는 상품입니다. 자, 그런 책을 만들어서 보급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출판사와 서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책 산업이라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죠. 우리 시대 정신과 상상력을 창조해내는 일이고 그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확장시키고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내니까요. 출판사와 서점은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이윤을 창출해야 그 돈으로 또 다른 지식과 상상력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이미 있는 독자가 책을 더 읽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책을 읽지 않는 독자가 책을 새로 읽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없는 독자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투자와 재생산이 일어나야 독자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새로운 지식과 상상력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책은 어땠을까요? 서양의 인쇄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신, 새로운 상상력을 누가, 왜,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그런 초창기의 작가 겸 편집자가 바로 최남선이고 최초의 문화 미디어 사업으로 책을 만들기 시작한 신문관이라는 출판사 겸 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최남선이 3.1운동 때 독립선언서 기초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모습입니다. 자, 최남선은 18살 때 신문관이라는 출판사를 세워서 10년 동안 정말 기념비적인 출판 활동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글을 만드는 출판사, 신문관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도 썼고 또 예쁜 순한글 디자인으로 새글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잡지의 날이 바로 11월 1일, 최남선이 신문관에서 처음 근대 잡지를 출판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신문관이라는 출판사는 지금의 을지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을지로 일대는 아주 오랫동안 인쇄출판의 중심지가 되죠. 신문관은 조선광문회라는 고전연구 출판기관도 겸했는데 나중에 이 터가 도시개발로 헐리고 지금은 이렇게 표석만 남아 있습니다. 자, 신문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출판사는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출판사가 된 것은 이 최신의 인쇄 기술을 가진 당대 최고의 인쇄소를 겸했기 때문입니다. 최남선은 원고를 쓰고 잡지를 꾸미는 최초의 전문 편집 기획자입니다. 자, 그걸 책답게 만드는 일은 인쇄소에서 담당합니다. 책을 파는 일, 전국으로 보내고 독자 손에 건네주는 서점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역할을 따로따로 분업화한 종합출판사가 바로 신문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세한 동네 장사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문화기술 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신문관의 가장 큰 공적은 바로 월간지를 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최초의 근대 잡지 소년이 바로 신문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가장 큰 공력을 기울인 것도 바로 잡지 간행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자가 없으면 새로 독자를 만들어내야죠. 그러려면 매달 꾸준히 잡지를 사서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아주 조금씩 배워가면서 정기 독자가 되게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 독자들이 어느 순간 이제 책을 사서 읽는 단행본 독자가 됩니다. 그런 독자들이 청년운동의 주체가 되고 우리 고전 지식과 연구의 주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관이라는 출판사는 잡지와 단행본도 내고 동시에 청년학우회와 조선광문회를 겸하는 문화기관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 최초의 근대 잡지 소년은 1908년 11월 1일에 창간됐습니다. 결국 식민지가 된 후에 1911년에 강제로 폐간당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계속 독자를 만들고 아직 없는 잠재적인 독자를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래의 독자가 될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를 꾸준히 내기로 합니다. 바로 아동 잡지 붉은 저고리, 아이들 보이, 또 중학생 잡지 새별입니다. 그 독자들이 성장하면서 1914년부터 3.1운동 직전까지 유일한 종합지 청춘이라는 잡지의 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년과 청춘은 191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이 시대를 대표한 유일한 계몽 잡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3.1운동 후에도 주간지나 일간지, 또 최초의 무크지도 선구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자, 다시 잡지 소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소년이라는 잡지의 창간호 표지입니다. 이 표 가운데 있는 표지 사진을 보면 소년을 상징하는 올리브 잎으로 장식하고 컬러로 인쇄했죠. 당시로서는 첨단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창간사를 잠깐 볼까요? 자, 우리 대안으로 하여금 소년의 나라로 하라. 그러려면 소년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야 한다. 자, 그런 생각을 창간시에도 담았습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바다가 소년 대안에게 주는 외침이죠. 자, 이렇게 바다와 소년을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인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춘입니다. 3.1운동 때까지 무단 통치 시기의 지식과 정신, 상상력을 홀로 대변해간 잡지 청춘입니다. 표지 디자인은요, 고대 그리스 청년하고 우리나라 상징하는 호랑이로 표지를 디자인한 겁니다. 자, 이제 소년의 시대를 넘어서 청년의 시대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표지에서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년이 폐간되고 청춘이 다시 창간될 때까지 어린이 잡지에 주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잡지가 바로 아이들 보이, 아이들 볼거리라는 뜻의 월간지입니다. 처음에는 붉은 저고리라는 신문 형태의 반월간지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중학생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새별 같은 잡지도 같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독자들을요, 아동, 중학생, 그리고 청년층으로 점점 더 넓혀간 겁니다. 성장시켜간 거죠. 이 독자들이 1920년대 문단에서 작가가 되고 시인이 됐던 겁니다. 자, 3.1운동 후에는 총독부에서 이런 식으로 월간지를 쉽게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남성과 신문관에서는 동명이라는 주간지를 창간해서 또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자, 신문관은 한 10년 동안 이렇게 근대적인 잡지 편집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잡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더 본격적인 형태의 책으로 출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908년에 신문관 창립과 동시에 처음 창가집 경부철도 노래와 한양 노래를 출판합니다. 경부선 열차 노선 따라서 또는 수도 한양, 서울 한양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국토, 우리 땅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노래로 붙인 책입니다. 최초의 근대적인 한자 사전, 신자전이라는 책도 펴냈고요. 자기개발과 정신수양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일스의 자조론도 처음 번역했습니다. 우리 말과 글의 문법을 책으로 펴내기도 했습니다. 한글운동의 선구자인 김두봉, 주시경, 이규영의 문법서를 역시 신문관에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딱딱한 계몽서적뿐 아니라 재밌는 속담이나 우스개 이야기, 조선 요리서적도 출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언어부터 요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상과 지식을
책으로 만들어서 보급시키는 종합 출판사 역할을 바로 신문관이 담당했습니다. 문학적인 상상력을 책으로 확산시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최초의 근대소설 이광수의 무정을 무려 600쪽 넘는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도 바로 신문관입니다. 이 당시에 600쪽이 넘는 책을 출판한 것은 이 무정이라는 소설이 처음입니다. 지금도 600쪽짜리 책을 제본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기획총서 겸 문고본도 신문관에서 나왔습니다. 딱 요만한 손바닥만한 책을 딱 10전에 팔았습니다. 싸게 팔아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독자가 읽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낸 문고본이 걸리버 유랑기입니다. 더 싸게 6전짜리 문고본 시리즈도 냅니다. 심청전, 사시남전기 같은 우리나라 고전 대표작 10권을 정말 싼 값에 6전에 많은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때 택배료, 우편 배송료가 2전이거든요. 그런데 책값이 6전이에요. 합해서 8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싼 거죠. 자, 그래서 이 6전 소설은 10전 총서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문관이라는 출판사는 분명히 잡지 출판에 주력하면서도 소년이 폐간당하면 어린이 독자를 위한 잡지를 또 냈고요. 단행본으로는 총서, 문고본 내면서 우리나라 고전문학 아니면 중국문학, 서양문학으로 계속 확장해 갔습니다.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서 독자층을 자꾸 넓히고 새로운 독자층을 창출하면서 끊임없이 또 다른 영역들을 발굴해 간 겁니다. 자, 최남선이 플란더스의 개 번역한 불쌍한 동물이라는 책을 냈고요. 이광수가 엉클 톰스 케빈 번역한 검둥의 서름이라는 책도 번역해서 냈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을 번역한 카추샤가 여주인공으로 등장하죠. 해당화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출판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계문학이라는 것을 처음 보여준 것도 바로 이런 책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자, 식민지 초기 10년 동안 신문관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책들, 다양한 지식과 사상, 새로운 상상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바로 최남선이 신문관이란 출판사를 세워서 이제 서양의 인쇄기를 들여와서 이 인쇄기를 가지고 새로운 지식과 사상 그리고 문학적인 상상력을 문자화, 활자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책 만드는 사람이 이 인쇄기라는 것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 그것이 우리 지식과 사상, 우리 문학에 어떤 공적을 남겼는지 살펴본 겁니다. 바로 근대 출판의 선구자 최남선과 신문관을 통해서입니다. 자, 최초의 전문 편집자 최남선은 이렇게 잡지를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재생산하는 길, 그리고 다양한 출판을 통해서 새로운 저자와 독자를 창출하고 순환시키는 굉장히 근대적인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근대적인 인쇄술을 통해서 출판업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자, 바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지식과 사상 그리고 상상력이 만들어지고 우리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책이라는 물건은 굉장히 자유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미디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상상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